오늘 함께 하실 분을 두고 채팅창에 리버티 에브리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역시 인포맥스 라이브네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절실하게 적절한 게스트를 초대를 하셨습니다. 라고 채팅창에 올라온 걸 제가 지금 딱 바로 봤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 팀장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절실하게 저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이미 저부터가 네. 채권 투자했던 게 손실이 크게 나고 있어가지고 아이쿠야. 아이쿠야. 그럼 제가 혹시라도 웃더라도 네. 슬픔의 웃음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코가 석자라 리버티 에브리원님에게 네.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참 저도 걱정이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안이 될 겁니다. 네, 그래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에 많은 게스트분들 이렇게 도와주시지만 우리 또 문 팀장께서 또 나오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그럼요. 네. 그 좋아하시는 게 혹시 시류에 영합하셔서 그런가? 아하. 그 시류란 어떤 시류죠? 과연? 저는 사파로서 사파로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파의 시각이 필요해요. 아닌 말로 우리 올해 내내 네. 들었던 얘기가 월가의 그 네로라 하는 이코노미스트들 네. 전략가들 하는 얘기가 연준 금리 못 올려 더 이상 그 연내 금리 인하도 할 거야. 네. 뭐 이랬던 게 지금 이제 9월 FOMC 지나면서 그 얘기는 쑥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쑥 들어갔고 이따가 또 뭐 설명해 주실 때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만 연준 위원들 점도표라고 찍어놓은 거 보니까 기가 차더만요. 네. 딴 건 몰라도 2025년, 6년, 저 2년 후, 3년 후 점 찍어놓은 거 보니까 누구는 5.5고 누구는 2.5인데 3%포인트는 쭉 벌어져가지고 점이 범위가 두루룩 있는데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 2.5 찍은 선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5.5 찍은 선수 보고 네. 너 뭐 알고 찍었냐 이랬을 거고 뭐 서로- 5.5는 또 2.5 보고 뭐라 그랬을까? 서로 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다트 던지는 거예요. 다트. 다트 던지는 거. 다만 자기만의 패턴과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복잡계를 추정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네.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저 김열매 의원 대타로 뛰면서 일부에서 우리 변정규 전무님하고 네. FMC 한번 짚었어요. 네. FMC 한번 짚었고 오늘은 또 우리 네. 사파의 또 새로운 또 우리가 시황이나 딴 뭐 다른 채널에서 못 듣는 얘기를 한번 또 들어봐야죠. 그래야죠. 이 변전무님 이상의 뭔가가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네. FMC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러시죠.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동안 네. 이 자리에 나와서 늘 우리 소장님은 이 중앙은행에 대한 강한 이 비판, 약간 이제 입만 조금 순화시켰다 뿐이지 이제 방송에서 말만 순화시켰다 뿐이지 큰 비판을 계속 이제 해 오셨고 제가 좀 워워워 제가 변명을 좀 그들을 해주는 예. 중앙은행을 좀 변명해주는 대변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번 FOMC를 보고 와 드디어 저도 더 이상 변호가 좀 안 된다. 더 이상 실드 쳐주기 어렵다. 이분들이 네. 좀 제대로 엇나가는 거는 뭐 당연한데 문제는 이 역사의 잘못이 반복된다. 역사의 잘못이 반복된다. 반복된다. 역사까지 나온다. 네, 제가 이제 역사를 보는 이유는 이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지표에 의존해서 미국의 고용이 예. 혹은 뭐 소매 판매가 예. 요러하니 예. 성장률이 요러하니 예. 이제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거야 혹은 뭐 성장 미래의 뭐 주식이나 채권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추정을 이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러한 추정이 그렇게 돈 버는 데는 도움은 별로 안 됐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늘 시장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갔고 의외로 우리가 고용지표를 우리가 본다고 해도 이 고용지표에 맞춰서 통화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용은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 직전까지도 좋아요. 계속 좋아요. 그렇군요. 계속 좋다가 네. 나빠지고 나서 그냥 절벽처럼 확 나빠집니다.
소매 판매도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고 이 얘기는 지표를 가지고서 예측을 한다는 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뭘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냐?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과거의 이제 패턴을 좀 더 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하는데 예.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지난 뭐 한 100년 정도의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금리 인하와 인상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그러한 패턴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금리 인상의 막바지니까 인상의 막바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죠? 이제 연준의 초과긴축이 늘 생기고요. 예. 초과긴축을 하면서 고용이나 소매 판매나 성장률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연준이 계속 하게 되고요. 그것이 또 초과긴축을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은 그 시기가 경제가 버틸 수 있는 레벨보다 이제 과잉으로 긴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갑자기 좀 시차가 지나면서 미국 경제가 그 금리의 누적적 인상에 네. 충격에 노출되면 네. 지표가 아까 절벽처럼 나빠진다고 예.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 바로 이 연준이 과도하게 지표에 의거해서 특히 지금은 공급 측면의 유가의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원유 시장에 의거해서 통화 정책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번 점도표에서 특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점도표의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제 롱거너. 잠깐만. 네, 좋습니다. 저 좋은 자료 다 갖고 와놓고 왜 말로 때우려고 그래. 그리고 맞죠. 그리고 네. 내가 이렇게 쭉 보는데 예. 네. 다른 요일 날 이렇게 출연해가지고는 네. 거침없는 그 어떤 문홍철의 매력을 그걸 다 갖다가 보셨어요? 발산하더니만 네. 왜 금요일 날 승희 씨 있는 날은 와가지고 왜 저렇게 속삭여?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혹시 소장님 때문일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니라 지금 얼굴이 좀 우리 빨개지고 있는 것 소장님 같습니다. 때문에 소곤소곤하다 가신 자, 걸 수도 그냥 있어요. 좀 빨개지고 있습니다. 네. 편하게 다른 요일 날 하듯이 네. 그냥 터프하게 예. 뭐 저는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점도표에서 잠깐만 잠깐만 제목 아까 제목 한번 봅시다. 제가 제목으로 이번 FOMC를 한마디로 평가해라 하면은 지금 화면에 있는 걸 띄워주시면은 자, 한 발음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저 앞에 런거는 없는 단어예요. 원래 저런 단어 없어요. 저런 단어 없어. 네, 원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네. 잘못 진행이 된다. 아하. 라고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번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네. 미리 창작 아니시고? 네, 문 팀장이 창작이 아니고?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창작이면 제가 카피라이터의 길로 보내드리려고 그랬어요. 저게 누가 만든 표현이에요? 저거는 이제 라보뱅크 유럽의 라보뱅크에서? 투자은행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이 이번 FOMC를 이제 평가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틀린 상태로 갈 것이다. 저의 생각과 너무 딱 맞아서 제가 이걸 보자마자 가져왔습니다. higher for longer에서 네. 앞에 higher 대신에 런거. 저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이 저 발음 좀 해주십시오. 런거. 지금 다들 유튜브 보시면서 혼자 발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정책을 할 것이다. 참씨 그 연준을 갖다 매일 우리는 쳐다봐야 되고 네. 그 연준에 맞서지 말라고 늘 얘기하고 연준에 맞서지 않는 건 이제 처음에 인상할 때 그때 연준이 자기들도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약간 이렇게 정신이 약간 그 어지러우신 분이 길 가다가 칼을 휘두르면 예. 무조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연준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아하. 칼자루는 연준이 그냥 쥐고 금리를 있으니. 인상하겠다고 해버리면 거기서 절대 돈 빌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면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본 뉴스 중에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이 자본시장에 계신 이코노미스트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예. 연준이 너무 과잉 긴축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미국에서 뭐 대학 교수님들 그 경제연구소의 박사님들 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6% 이상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80%가 넘어가요. 약간 시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다르게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현재 금리가 과연 미국 경제에 적당할 것인가
아닌가 생각해봐야 네. 되는데 예. 제가 볼 때 미국 예. 경제는요 금리 인상을 하면 처음에 효과가 없어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망해.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죠? 한국은 안 그렇거든요. 네. 한국은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바로 망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차가 있다. 시차가 굉장히 아닌데 좀 길어요. 좀 길다. 예, 길어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네. 미국이 경제 구조상 조달 만기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개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달 만기가 깁니다. 지금 이번에 BIS에서 낸 어떤 쿼터리 리뷰 자료를 보면 지금 있는 차트에서 몇 페이지죠?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네. 막대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미래 만기 도래하는 미국의 기업들의 등급별로 만기 도래 스케줄입니다. 회사채. 네, 회사채들이죠. 하이힐드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드 론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얘네들은 얘네들은 등급이 좀 높은 애들이죠. 이 녹색 예. 보시면 레버리지드 론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얘네들은 이제 론 중에서 예. 우리들은 은행에서 론을 하면 네. 그 론이 그냥 은행이 갖고 있잖아요. 예. 미국은 이 론이 거래가 됩니다. 은행이 회사 기업들한테 대출해 준 그게 예. 마켓에서 거래가 돼요. 그 대출 채권 자체가 거래가 된다.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거기에 레버리지를 여러 개 태워서 굉장히 어떤 금융 상품화 시켜서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많이 주고 그런 좀 독특한 상품이 있는데 예. 이 보시면은 투자 등급 회사채들 같은 경우에 내년도 만기 내후년 많이 있죠. 24, 25년에 많이 오네요. 30년대도 있고 26년까지. 보시면은 이 녹색의 막대기들이 좀 미래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만기를 좀 길게 조달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좀 짧게 돼 있는 애들이 특히 레버리지드 론이 좀 짧고 네. 하이힐드는 좀 더 짧은 편이죠. 하이힐드는 얘네들은 등급이 낮은 애들이에요. 예. 하이힐드랑 레버리지 론은 조금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러한 등급보다 조금 낮아요. 등급이. 그럼 얘네들은 길게 못 빌리겠죠? 길게 못 빌리겠죠, 아무래도. 얘네들은 좀 짧게 빌립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평균 만기가 5년은 돼요. 평균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부터 차근차근 기업들에게 이자 부담으로 리파이낸싱 될 때 이자 부담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2020년 코로나 왔을 때나 2021년 하다못해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야 뭐 돈 많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채권 발행해서 펀딩은 했는데 네. 그때는 죄다 2%. 1% 뭐 2%. 1%뭐 높아야 2%. 네. 하이힐드 해봐야 뭐 4%나 됐나? 그렇죠. 그러다가 4~5%? 네. 4~5%. 이게 지금 못 가도 만기가 뭐 한 5년 정도 갔으니 네. 지금 살만하죠. 아직. 지금은 살만하네. 네. 문제는 리파이낸싱이 됐을 때 그때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가면 금리 내려가 있겠지.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롱거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롱거를 하면은 이게 지금부터 이미 오고 있어요.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더 심해질 거고. 지금 보시면은 거의 대략 10% 정도의 채권들의 만기가 내년도에 돌아가고 지금 여기에는 론과 본드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고정금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동금리 여기에 써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변동금리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펀드들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조달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 하나는 또 정반대로 엄청 긴 애들, 대표적으로 모기지. 네. 들이 그렇죠. 30년짜리죠.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들은 이사를 못 갈 뿐이지 이사를 못 갈 뿐이지.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니까 이사를 가면 이사를 못 갈 뿐이지 그냥 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눌러 앉으면 적어도 금리 부담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30년짜리 모기지. 30년짜리 모기지기 그것도 때문에. 어지간하면 고정금리라면서요. 모기지는 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하하. 갈아타는 순간 이제 7% 중반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망하지. 그럼 누가 내요? 그래서 요새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안 좋구나. 그래서 주택 판매 지표를 보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전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 예. 주택 거래량 중에 90%가 기존 주택, 10%가 신규 주택이에요. 네, 네. 네.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그렇죠. 근데 기존 주택은 집주인이 팔아야 되잖아요. 매물이 나와야지.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집주인은 못 팔아. 못 팔아. 왜 이사를 못 가? 밤항. 네?
파는 순간 모기지 7.5%를 받아야 돼요. 저도 지금 바로 배웠어. 바로 망한다. 그냥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집값이 올라. 그러니 집값이 올라. 네. 왜 집값이 오르냐? 맞아. 저희 살 수 있는 주택은 신규 주택밖에 없어요. 지금 신규 주택에 짓고 있는 건설 중인 주택이 역사상 최고로 많아요. 지금 신규 주택은 예. 짓고 있는 거 이미. 짓고 있는 거. 신규 주택도 많고 짓고 네. 있는 것도 많아. 네.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 그 중에 엄마가 돈 줘서 음. 그냥 집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면 내가 현금이 많아. 어. 굳이 모기지 안 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일부 있겠죠? 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90%의 집은 안 판대. 겨우 신규 주택 얼마 안 나오는 그거를 가지고서 피튀기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집값이 올라. 금리를 올리는데도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랬어요. 옛날부터 미국은. 미국은 네.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왜 이런 상태인데 집값이 오르지? 보다는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네. 미국이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래를 못 하겠죠. 네. 즉 이것도 모기지 금리의 구조적 특징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회사채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금리 인상의 상황이 이건 마치 그 우리가 불을 떼요 가마솥에. 근데 이제 가마솥이 두껍잖아요. 이게 무쇠솥이니까 막 네. 이때만에.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거를 끓게 하려면 장작을 엄청 넣어야겠죠. 그러죠. 근데 웬만큼 넣어서는 얘가 안 뜨거워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뜨거워지니까 계속 넣어. 맞아. 계속 넣어. 그러면 완전히 막 불이 막 화르륵 나겠죠. 그러면 다 태워야겠죠. 아, 그렇죠. 다. 어느 순간. 네, 반대로 얘가 이제 뜨거워졌어. 이제 빼야 돼. 근데 아무리 빼도 안 식어. 그렇지. 가마솥은 잘 안 식어. 이만하니까 무쇠솥이니까. 야간 냄비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야근 냄비. 왜냐하면 전부 3개월 변동 금리 대출을 가계 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니 금리 올리면 바로 바망. 그래서 금리 올리기가 한국은 되게 어려운 거고 미국은 이제 장작불을 막 이제 빼는 거야. 이제 이게 솥이 지금 뜨거워. 가마솥. 예, 뜨겁다고 생각해서 이제 장작불을 지금 막 빼고 있어요. 연준이. 빼고 있어. 예, 금리 올리고 하는데 솥이 뜨겁네. 더 빼. 더 빼. 쟤 다 빼. 다 빼. 다 빼. 근데도 솥이 뜨거워. 그래서 이제 물을 붓겠대. 솥에다가. 얘가 안 차가워지니까 너무 물을 붓겠대. 뜨거워서. 네, 너무 네. 뜨거워서 물을 붓겠대. 그 물 붓는 거는 뭐예요? 그건 이제 완전히 과열도 아니지만 그냥 아예 나는 얘를 냉각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하라고 얘기했냐?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무쇠솥이 우리가 애초에 생각한 그 무쇠솥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 솥이 두께가 엄청 두꺼운 놈이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물을 그 사장이 그 무쇠솥 그 가마솥 그 두께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요 정도 두께인 줄 알았는데 안 식잖아 이게 안 식어. 안 식으면은 이거 뭐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안 식으니까 알고 보니까 이거 솥이 두께가 원래 이따만 했던 거 아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중립금리가 높아진 것 같다. 중립금리가 높아지는 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중립금리가 미국의 무쇠솥이 경제가 한 2.5cm짜리 두께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한 3cm인가? 3cm로 안 되고 5cm 정도는 이제 돼야. 그 다음에는 얘를 못 식히겠는 거야. 그냥 장관만 빼가지고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차가운 물 붓고 이거 빨리 식혀야 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만약에 2.5cm였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이 솥은 갑자기 냉각이 확 되겠죠. 또 갑자기 열 다 사라져. 어느 순간. 그런데 제가 보는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이 그렇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연준만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버해서 긴축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특성을. 긴축할 때는 좀 과잉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조달이 길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뭐가요? 연준이 과잉 긴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은 실수가 될 텐데. 네. 지금 보고 계신 15페이지에 있는 차트는 15페이지. 파란색 선이 기업의 넷 이자 비용.
야, 이거 유동훈 본부장도 이 그림 자주 보여주던데. 요 그림이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네. 예. 금리를 올리면 이 그림을 예.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잘 째려봐야 돼. 예. 과거에 빨간색의 기준금리를 올리면 빨간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파란색이 올라가긴 올라가요. 순이자 비용이 올라가. 예,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지. 금리 올리니까. 예. 단 시차가 있습니다. 금리 오르고 나서 좀 이따 오르네. 좀 이따 오르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네. 지금 보세요. 오히려 떨어졌죠. 금리 올리고 있는 와중에도 순이자 비용 떨어지고 있네. 떨어졌어요. 이거는 과거에 물론 나중에 오를 거예요. 오를 건데 나중에는 오를 건데. 나중에 오를 건데 네. 사실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도 오히려 떨어지던 케이스는 과거에 없어요. 잘. 잘 없었다. 그럼 네.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마법이 벌어져서 기업들이 이거는 뭐 영업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순수하게 이자에 내가 회사가 지불하는 것과 네. 받는 것을 네팅 친 거예요. 예. 자, 이게 줄고 있는 이유를 혹시 설명하셨나? 누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민간 개인의 초과 저축이 네. 다 사라졌죠. 민간 일단 개인 가게 쪽에. 네. 정부가 준 거. 초과 저축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소비가 안 좋을 거다. 거기에 10월 달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하면 더 안 좋아질 거다. 뭐 그런 얘기 많아요. 네. 뭐 저도 동의하고. 네. 문제는 그 초과 저축이 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기업에게 갔죠. 기업들한테. 예, 왜냐하면 정부가 준 돈, 4인 가족 기준 4천만 원. 차 샀죠. 차 샀죠. 아이패드 샀죠. 아이패드 핸드폰 샀죠. 샀죠. 예. 물건들 왕창 샀죠. 예.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그 돈을 받아갔죠. 그렇겠죠. 애플이 돈 벌고 애플이 돈 벌고, 테슬라가 GM이 돈 돈 벌고, 벌고, 테슬라가 돈 GM 돈 벌고. 그럼 그 기업들은 그 돈을 뭐 투자도 일부 하겠지만 자사주 옛날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는데 많이 했죠. 요즘은 이거 자사주 매입하는 것보다 MMF에 넣으면 6%를 줘요. MMF에. 그렇지. 이거 장사해서 6% 벌기 쉽지 않습니다. 아. 6%죠. 네, MMF 요새 6%. 네,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MMF 넣어요. 그러면은 6%를 막 받아. 근데 아까 제가 회사채들 만기 길다 그랬죠. 예. 부담하는 금리는 2%야. 4%를 먹어요. 따라서 이 그림이 바로 그러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이자 쪽에서의 현금 흐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기업들은 오래 버티겠네요. 양극화. 양극화. 왜냐? 그 바로 위에 있는 미국의 부도 건수 보세요. 겁나게 치솟는데? 코로나 때 혹은 금융위기 때랑 거의 비슷하죠. 지금 절대 레벨은 코로나 때하고 저 왼쪽에 좀 2007년, 2008년 저 무렵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단 이거는 기업의 크기와는 뭐 관련된 건 아니라서 중소기업들일 거예요. 대부분. 즉 부도 건수를 고려해 보면 네. 중소기업들은 서서히 서서히가 아니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근데 제가 유럽 그림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미국 그림인데 이건 미국. 유럽이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해요. 네. 근데 미국은 이미 벌써 올라오고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도도 장난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중소기업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게 될 텐데 대기업도 괜찮은데요? 경제는 원래 약한 고리에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 쇠사슬의 비유 말씀드렸었죠. 쇠사슬이 이렇게 있는데 예. 중간에 하나가 밀가루로 만든 쇠사슬. 뭐 얼핏 들었던 것 기억이 같은데. 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복습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예. 쇠사슬을 당기면 예. 이 밀가루가 깨집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들이 아무리 좋아도 요 중간에 있는 애가 버티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이제 연준이 보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그림상만 보고 미국 네. 경제가 괜찮네요. 혹은 미국의 기업들 탄탄하네요. 실적 좋네요.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 중소기업들이 터지면서 확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연준이 이거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는 정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때 잘 못 올리고 내릴 때 못 내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중에 하나는 가계부채 때문인데 예. 가계부채라는 게 기업부채나 정부부채와 다른 점이 네.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대기업들은 표수에서는 좀 밀리고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표수에서는 더 많겠죠. 아, 그렇죠. 고용자가 많으니까. 네. 이게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나중에 금리 쪽에 연준의 압박 요소, 경제가 확 나빠졌을 때, 그게 내년 정도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내년도 금리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 늘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17페이지의 그림 보시면 17페이지. 긴축하고 있죠. 네. 아닙니다. 돈 풀고 있습니다. 오. 돈 풀고 있다고? 이 그림을 보시면 녹색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총자산. 제가 늘 강조하는 아니 저기 초록색이 저렇게 줄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연준이 풀었던 돈 좀 회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차대조표를 보면 그렇죠. 대차대조표면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그러면 보면 그런데 얘가 겉으로 신용은 하는데 신용은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할 생각이 없어. 연준이 예. 아, 실질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회색 선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회색은 본원 통화의 가장 핵심 요소인 지급준비금입니다. 네. 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미미하나마. 예. 어. 사실 이거는 긴축하고 금리 올린 거에 비하면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한 거와 유사합니다. 이 회색 선을 보시면 본원 통화 우리가 QE 할 때 돈 풀었다 하죠. 네. 그게 지급준비금이에요. 예. 근데 지금 QT 하니까 QT 양적 지급준비금 긴축하고 있으니 지급준비금 줄이는 거여야 되잖아요. 예. 유동성 줄이는 거여야 되는데 네. 막상 그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급준비금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준 오른쪽 아직도 3조 달러가 넘어요. 네, 넘어요. 처음에 좀 줄이는 신용은 처음에 했는데 이게 2022년 초반에 보시면 하지만 22년 말부터는 오히려 지급준비금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잠깐만요 봅시다. 지금 저 회색 선 왼쪽에서부터 출발했는 게 2022년 초부터 해서는 네. 지준도 줄고 연준 총자산도 줄어서 네. 아닌 게 아니라 QT 양적 긴축이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023년 은행권 위기 터지니까 또 돈 풀었구만. 그때 풀었죠. 그때는 사실 대차대조표도 늘었어요. 그러네. 네, 늘었고 지준도 늘고. 근데 그 다음에 줄여야 되는데 안 주네. 안 줄죠. 그러게요. 지금도 그러면 버는 통화는 계속 알게 모르게 살살 공급되고 있는 건가요? 살살살살 그러니까 전체 밸런스 시스를 줄이는데 이 지급준비금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화수분처럼 유동성을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긴축이 약발을 못 먹다가 물론 이제 원인이 중요해요. 왜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그런데 만약에 그 원인이 헷가닥 바뀌거나 하면 이 지급준비금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누가 뭐 의도한지 모르겠어요. 의도한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미묘한 작은 균형 상태에서 위태위태하게 지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근데 이게 뭐라도 잘못 깨지잖아요. 그럼 이 지급준비금이 순식간에 밑으로 꺼져요. 순식간에 꺼져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꺼져. 그 리스크가 이 지급준비금에 있어요. 그게 뭐 올해 말에 오든 내년에 오든 저는 오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 신기한 게 작년부터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해가면서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네, 22년 10차례 올렸고 그렇죠. 영란은행은 지금 이번에 몇 번이야? 15번인가를 갖다가 연속적으로 올리다가 어제 동결했다고 깜놀 이루고 했는데 거기다가 양적 긴축까지 한다니 네.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져? 미국만 이렇습니다. 미국만. 네. 유럽은 사실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굉장히 힘들죠. 네. 미국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는 가격이고 지급준비금은 양의 정책이거든요. 가격과 양 둘 다 중요해요. 네. 그런데 미국은 장기 조달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가격을 조정하는 게 힘을 받기가 시간이 걸려요. 금리 조절은. 하지만 양적 조절은 막바로 영향을 미쳐요. 경제에 막바로. 그런데 이 양이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긴축 효과가 마치 안 나타나는 것처럼 예.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예. 그리고 미국 경제가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여주는 핵심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초과 긴축할 우려가 더 커지겠죠. 네. 만기 조달은 기니까 영향이 늦게 나타나고 무쇠솥. 거기에 지금 뭔가 어디서 화수분처럼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어. 네. 물론 아주 미묘한 균형 상태에서 네. 언제든지 깨져요. 그렇다면 연준은 이런 거를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 치고
근데 경제 이런 거에 의해서 경제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미국 경제에 버틸 수 있는 체력보다 더 과한 뜨거운 솥을 차가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은 손 깨지네. 정신 깨져요? 손 엄청 튼튼하잖아요. 아 그거 잘 모르시죠? 잠깐만. 시골 출신들은 아는데 아,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그거 의외로 잘 깨져. 자부심 있는 아니에요? 그게 솥이 잘 그 우리 몰랐네요, 시골에서 제가. 쓰는 그 무쇠솥 있잖아요. 네. 그게 철의 질이 되게 낮아요. 그래요? 불순물이 많아. 불순물이 아. 많아서 질이 아주 떨어져. 아, 제가 몰랐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명검, 뭐 무슨 일본의 명검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지금 나오는 탄소강보다도 좀 별로야. 날이. 왜냐하면 순도가 높은 철을 재련하는 게 굉장히 큰 옛날 기술이 필요합니다. 옛날 치고는. 그래서 솥을 캔이 이제 차가운 물 부잖아요. 뜨거운 상태에서 네. 그냥 갑자기 쩍 하고 깨져요. 그렇지. 쩍 깨져. 쩍. 네, 이게. 저는 지금 미국의 경제가 그렇다. 유사하다. 잠깐만. 자. 여기서 우리 홍철이 형 지금 그 가정을 잠깐만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그러시죠? 지금 이제 살살 지금 무쇠서 달구듯이 약하게부터 시작해 여러 가면서 지금 이제 연준을 갖다가 네. longer for longer 이걸 네. 갖다가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네. 벌써부터 약간 연준이 이렇게 이 연준 기세가 나고 있는데 네. 이걸 금요일 저녁에 종로 한복판에서 이러고 있는데 네. 저 모를까? 모르죠. 저 양반들이 모를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저 사실 우리보다 가방끈도 길고 자, 데이터도 선생님, 뭐. 아, 오, 제 건데 자꾸 뺏어가시네. 알겠습니다. 자, 네. 소장님, 네. 만약에 제가 네. 연준 의장을 한다. 그러면 저도 지금 파월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아, 왜요? 왜냐? 왜냐? 전 알죠? 알아도 똑같이 해. 왜냐? 자, 자세히 보세요. 네. 제가 이제 경제를 볼 때 늘 종합적으로 인간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경제를 차갑게 마치 물리학을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인간이 그 위치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네. 예를 들어서 파월이 야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경제는 좋지 않은데 금리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파월이 파월이 만약에. 어. 그러면 갑자기 불때처럼 사람들이 일어나서 파월 야 네가 뭘 알아? 지금 유가가 저렇게 오르고 있고 인플레가 아직도 레벨이 지금 높고 오히려 지난달에는 인플레가 오르고 있고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뜨거운데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에 가까워 고용이 이렇게 잘 되고 있고 근데 파월 너 미친 거 아니야? 파월이 아니고 저기 있지 홍철이한테 홍철이. 제가 의장이니까 오케이. 야 문홍철 너 미친 거 아니야? 어. 네가 뭐라 너 약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의 경제학 교수들하고 경제 연구소 분들은 80% 이상이 지금 금리 더 올려야 된다고 네. 본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볼 때 저 같은 뭐 셀사이드 뭐 증권사 있는 애들은 야 쟤네들 저거 다 포지션인데 다 주식 사놓고 채권 사놓고 지들 터지니까 저런 거지. 저 전부 앞제비야. 저거 다 쟤네들만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인플레 이거 잘못하면 이제 70년대 꼴 또 난다. 쟤들 뭐 개인 위한다는 거 전부 뻥이야. 지들 다 포지션 있어. 너 여기가 70년대처럼 다시 인플레 또 오면 또 파월 네가 책임질 거야. 홍철이지. 홍철이가 책임질 거야? 그래. 너 책임질 거야? 그러면 제가 내가 어떻게 책임져? 책임 못 지죠? 그러면 자 그럼 저한테 선택이 두 개야. 저의 생각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들의 말을 따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류에 영합하는 거지. 시류에 영합. 자 시류에 영합했을 때 만약에 틀렸어. 좀 괜찮죠. 시류에 영합했는데 틀리면 괜찮아. 괜찮지. 안전하지. 괜찮아. 그 사람들이 다 뭐 우리도 틀렸네. 글쎄.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조용해. 근데 만약에 같이 한 2-30만 명이 같이 보고 같이 샀다가 같이 쳐물리면은 괜찮아. 괜찮아요. 맞으면 다들 뭐 좋은 그렇지, 거지. 그렇지. 땡큐. 자, 근데 만약에 제 마음대로 했어. 자, 제 마음대로 했는데 제가 맞았어. 너무 좋죠. 그래도 욕 먹어. 그래도 욕 먹어. 왜요? 그래도 욕 먹어. 이거 직장생활 해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욕 먹어. 제가 제대로 못 해봤나? 왜요? 내가 그때 식사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2008년에 환율 1,600원 간다 했다가 진짜 1,600원 가니까 내가 욕 먹었어. 니 왜? 때문에 1,600원 갔대. 왜? 재수없나 왜요? 그랬어요. 재수없나. 너무. 네. 그때 그리고 이게 또 사람이 맞추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적이 돼.
적이 돼. 내가 캣제이크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 말을 안 하는데 저를 속으로 두고 보자. 하하. 그러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틀렸잖아요. 그럼 그냥 지옥에 가요. 지금 완전 예. 지옥이죠. 만약에 내 마음대로 했다가 만약에 지옥이지. 틀렸어. 그럼 볼 것도 없어. 그냥 걔는 그냥 끝장이야. 인생 그냥 끝장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맞든 틀리든 안 좋아. 근데 시류에 영합하면 시류에 영합하면 맞든 틀리든 중간 이상 가요. 그렇지. 그치. 자 그래서 저는 제가 파월 의장이라면 금리 미국 경제 좋다. 좋다. solid. 금리 올려야 된다. 마드리시 아니고 solid. 올려야 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돼서 미국 경제가 기준금리를 600bp씩 올렸다 내렸다 지금까지 100년 동안 그랬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이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르는 게 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뭐 안다고 쳐요. 알아도 이러한 정치적인 압력과 이거를 저는 이제 게임 이론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을 가장 신뢰하거든요. 주식 시장에서의 매매 자체가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 이론입니다. 너한테서 내가 이거 싸게 사갖고 너한테 조금이라도 비싸게 떠안기는 거고. 그렇죠. 그 이 게임이죠. 상대방과 시장과 저의 이제 게임. 즉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래를 하시거나 혹은 네. 특히 회사에서 이제 행동을 하실 때 시나리오를 여러 개 두고 그 시나리오가 맞을 때 틀릴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예. 과거의 사례를 또 보여드릴까요? 그럽시다. 뭐 왜? 오늘 뭐 연준이 우리 연합인포맥스에서 TV에서 떠들어봐야 뭐. 우리 세 명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 호응한다고 해서 눈도 깜빡 안 할 사람들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만 알고 가자고요. 그럽시다. 우리라도 알고 가자. 그럽시다. 우리만 알고 네. 우리만 돈 벌면 된다. 이런 거죠. 솔직하게 지금 잘 안 잃으면 다행이야. 쟤들 상대로 안 잃으면 돼. 잘 안 잃으면 잃지라도 잘 말자. 안 잃는 것만 해도 네. 그렇지. 지금 14페이지 그림 보시면 왜 금리 인하와 침체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갑자기 오는지 14페이지. 14페이지의 그림이 세 개의 사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왼쪽 위에 제가 빨간색 글자 써놓은 거 있죠. FOMC 의사록 1981년 네. 그때 위에 포레스탈 아틀랜타 연준 부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좋아요 경제가. 그런데 그로부터 사실은 이미 침체가 시작됐는데 7월에 시작했어. 이 경제는 7월에 침체가 시작됐어요. 근데 8월 중순에 했던 그 FMC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 했고 근데 이게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는 침체 시기를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월스트리트저널 아카이브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침체가 이미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경제가 좋대. 심지어.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이 검은색 차트 안에 보시면 이게 2007년, 8년 이때예요. 네. 우리는 이때 미국 경제 어떤지 알죠? 빨간색으로 음영친 부분이 침체 시기. 근데 2007년 11월에 당시 버냉키 의장이 경제 좋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례. 네. 사실 올해 초에 독일의 슐츠 재무부 장관도 독일이죠. 독일 경제 너무 좋아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 이런 게 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제가 이번 이 13페이지 그림 보시면 제가 이번 FOMC를 보면서 또 하나 개인적으로 의미 깊게 봤던 게 파월 의장이 원래 중립금리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중립금리를 꺼내는 순간 이거는 거의 끝물이야. 친구다. 금리 인상의 끝물이야. 대표적인 직전 케이스가 2018년 10월입니다. 너무 이거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님 혹시 듣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걱정 마세요. 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겠죠? 네네. 네, 한국말 못하시니까. 제 얘기했을 때 그 당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네. 트럼프와 연준은 아는 것도 없고 배짱도 없고 그러면서 늘 그렇게 깠을 때요. 그것도 좀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 동물적인 감각은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8년에도 연준 여기서 더 가면은 위험한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트럼프가 그냥 트윗에 막 날리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근데 실제로 그때 문제가 터졌고 심지어 파월이 이제 열이 뻗치잖아요. 나 중앙은행장인데. 근데 트럼프가 맨날 자른다고 하니까. 나 연준 의장인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10월달 금리 인상 마지막 바로 직전이죠.
10월 달에 중립금리까지 한참 남았거든요. 저때 제가 받았던 제가 받았던 인상은 생생합니다. 저때 네. 2018년 네. 저때가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2018년 3월부터 우리 장은 꺾였거든. 코스피. 뭐 미리 코스피 잘 꺾였네. 보시면 네. 2018년 3월부터 해가지고 네. 저기서 보면은 얘도 꺾였네, 3월에. 미국은 2018년 미국도 꺾였는데 네. 사실 조금 더 올라가다가 이제 꺾이는데 네. 저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연준에 대한 압박이 너무 강했고 네. 나는 파월 의장의 저 레토릭은 약간 그 좀 뭐랄까 저항이라 할까 반항, 치기 어린 반항. 내지는 네. 한번 들이받기. 들이받는 느낌이 있었어. 상사한테 들이받기. 그러니까 직속, 임명권자한테 민사권자한테. 한번 들이대는 한번. 네. 들이대기. 네. 그게 전 세계를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객기한 부리다가. 저 하늘색 S&P 20% 빠진 거 보세요. 네. 그 이후에. 음. 이게 저는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이번에 FOMC에서 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 그 제가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점도표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번 점도표에서 가장 제가 주목했던 건 내년이 아니라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롱거런 장기 기준금리 중립금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회색 선이 지난 6월이고 노란색 점이죠 점 노란색 점이 이번에 새로 바뀐 롱거런 장기 중립금리인데 보시면 중앙값은 그대로지만 중간값은. 중간값은 그대로지만 위로 지금 점을 찍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올라갔죠. 심지어 어떤 사람도 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얘기를 했는데 네. 혹시 저 위로 간 점들 중에 하나 파월 의장 아니야? 중립금리 네. 하나가 더 살짝 올라갔는데. 파월 의장은 원래 중립금리에 늘 비판적인데 들이받을 때 한번 중립금리 얘기했죠. 2018년에. 이것도 약간 들이받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누구한테 들이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운 것을 네. 과하게 시키려고 하는 들이받음. 게다가 이거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내년에 올린 거야. 뭐 내년 한 해잖아요. 네. 근데 이 중립금리는 한 해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무쇠 솥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꺼웠다. 무쇠솥이 생각보다 두꺼웠다. 하지만 소장님 아시죠? 두꺼운 솥이 더 잘 깨집니다. 근데 중립금리가 저렇게 조금이라도 몇 bp라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다가 많이 좀 무너지긴 했지만 저기에 이제 각각 만기별로 턴 프리미엄이 가해지니까 네. 모든 기관물에 할 것 없이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죠. 가팔라지고 네, 있다. 가팔라지고 있죠. 장기물이 더 금리가 오릅니다. 단기물은 의외로 별로 움직이지 그래요. 않고 있거든요. 네. 그게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에 정확히 제대로 반영한 채권시장, 즉 연준의 말을 찰떡같이 채권시장이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물론 저처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채권시장은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자 중립금리에 대해서 높아졌다 하려면 미국의 네. 성장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뭐 내년 하루 뭐 이런 거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제 미국은 변했다. 구조적으로 라는 생각을 연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주 예. 승희 씨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주 단순무식하게 네. 연간 2.5%의 성장률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으면 중립금리 2.5%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심플하게 명목으로. 네, 명목으로 그렇습니다. 명목으로. 네. 실질로는 그보다 훨씬 낮을 거고. 그렇지. 그거는 맞아. 그 GDP 자체는 인플레가 다 감안된 거니까. 네. 실질 그렇지 명목으로서의 중립. 예. 그래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저 얘기는 그러면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 조금 더 낫다. 그거는 이제 한두 해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구조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요소에 의해서 모르겠으나 구조적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현재 채권 금리도 낮은 게 아닐 수 있죠.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제 생각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FOMC 전부터 좀 조짐은 있었지만 FOMC를 갖다가 모멘텀 삼아서 네. 10년물, 30년물, 장기물이 특히 네.
많이 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 월가의 채권 선수들은 지금 국채를 뭐 선물이 됐건 현물이 됐건 이제 숏을 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이미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8월부터. 네, 엄청난 이제 채권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채권 하시던 분들은 안 그런데 이제 헤지 펀드. 그 날 따르라 했던 선수가 빌 에크만이고. 네, 그분들이 이제 나서서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선전하면 막 사고 네. 싶잖아요. 예.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예.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분들이 따라서 헤지 펀드들이 매도를 시키기 시작하면 지금 국채 선물에서 사상 최대의 숏이 헤지 펀드 쪽에서 나오고 있고. 물론 그게 다 금리 상승 베팅 아니에요. 그게 우리 저 2차 전지 공매도 치다가 한번 깨고락지 났던 그 상황처럼 지금 미국 국채 쪽에 숏 치는 선수들 한번 숏 스퀴즈 날 가능성은 없고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예요. 어려운 주제인데 말씀하신 대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차익 실현을 나거나 혹은 이 사람들의 예상이 바뀌어야 돼요. 차익 실현을 하거나 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뷰가 바뀌어야 뷰가 된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뷰를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재정은 통제 불능이다. 미국 따라서 재정은 통제 불능이다. 국채 공급 증가로 가격이 싸지고 금리가 오른다. 이건 8월 달부터 먹혔던 주제고 요즘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가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힘을 얻고 있는 건 이번 FOMC에 특히 힘을 얻었던 건 이거 연준도 구조적인 중립금리의 상향을 보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더 숏쳐야지. 그러니까 요게 새 요소로서 헤지 펀드들 숏의 주요 논리예요. 이게 바뀌면 손절이 나오곤 하겠죠. 잠깐만 우리 저 PD님 요감 띄워주실래요? 우리 문 팀장님 네. 오시다가 이 기사 보셨는 거 몰라? 뭐죠? CNBC에 화면이 화면 한번 지금 띄워주시겠습니까? 될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되려나 예,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서 네. 요 기사 예. 제가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CNBC 기사인데 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하나의 리스크는 네. 이 본드 엑스퍼트 전문가가 말하기를 일본이 하이킹 사이클 일본의 하이킹 사이클 일본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한 10년짜리 리패트레이션을 갖다가 스파크 시킨단 말이에요. 네. 누가 얘기했는지 알아요? 누구죠? 밑에 딱 보니까 JP모건 자산운용의 반 미셸이요. 네. 이 말이 무서운 게 a decade of repatriation이에요. 만약에 오늘 BOJ 통화정책에서 아무것도 없이 넘어갔지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탈피하고 네. 일본이 금리 갖다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다면은 네.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저 일본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리패트레이션. 그렇죠. 그 얘기는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아직도 위가 만약 이 반미셸이 걱정하는 이 상황이 온다면은 미국 국채 또 흔들려요. 그건 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 네, 생각이 다릅니다. 이 반미셸이 또 무능철. 그거는 오해가 있는데 네. 미국 채는 아니고요. 미국 채는 네. 아니고. 미국 채는 아니고 그 외의 애들은 다 망가지죠. 그 외의 애들. 미국 채가 아닌 특히 호주, 뉴질랜드가 망가집니다. 터키 포함해서. 호주, 뉴질랜드, 네. 거기에 국채가 망가질지 모르겠지만 그쪽 채권 시장이 망가집니다. 브라질 같은 거는. 브라질은 양적으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안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좀 있고, 뭐 미국도 이제 주식이랑 이제 일부 투자 등급 채권들 네,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미국 채는 아니냐? 미국 이상하죠? 채는 왜 아니냐? 미국 채는 왜 아니냐? 자, 지금 오늘 제가 그림이 없어요.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본 투자자, 뭐 GPIF나 뭐 일본의 이제 국부 펀드들이 미국 채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뭐 생보사 포함해서. 자, 이거 굉장히 큰 오해인데 일본에 있는 이러한 대형 기관들이 미국채를 투자하는 가장 큰 요소는 환율이 아닙니다. 그럼.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입니다. 예. 금리 차가 그동안 계속 벌어졌죠. 예. 앉아서 그냥 먹는 거니까. 아니다. 꼭 그런 건 앉아서 먹지. 이게 큰 오해십니다. 그 금리 차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예.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 못 하는 건 아니고. 사실 그게 좀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네네.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는데 일본의 투자자들이 미국 채에 투자하는 건 대부분 해지 후 투자입니다. 환율 해지예요. 그거 이제 커버도 했지. 네.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언제 나오냐? 해지 비용이 커지면 나옵니다.
해지 비용이 커지면. 해지 비용은 언제 커지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일본이 가만히 있을 때 커집니다. 지금 해지 비용이 거의 600pp가 넘어갑니다. 그렇지. 그러면 못 버텨요. 일본 애들 지금 다 팔았어요. 미국채. 미국채를 다 팔았어. 다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럼 해지 코스트가 줄잖아요. 그럼 안 팔든지 더 사죠. 오히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오해를 좀 하십니다. 아,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이 힘들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미국채도 그럴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확실하게 네. 클리어하게 이거는 이제 오해를 한번 적어도 지금 네.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하나 얻어가셔도 크게 네. 얻으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한번 떠드세요. 야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그리고 미국 걱정은 하지 말자. 그렇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10분이 남았어요. 이제 어휴, 10분. 벌써 10분 시간이 밖에. 이렇게 됐네. 10분밖에.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응. 그래서 또 여쭤볼 게 사실 이만큼 남았는데 이만큼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남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네. 간단하게 갈까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씩? 제가 쉽게 단단하게 답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1분 일단 1분 느낌으로. 일단 좋다. 네. 향후 금리와 환율의 변수가 있다면 세 가지. 세 가지를 다 골라야 뭘 되네요. 꼽으시겠어요? 일단 지금 당장은 다음 주에 셧다운 가능성. 셧다운 가능성 첫 번째. 10월 1일부터 있죠. 네. 그리고 정말 다음 주 하나 잠깐 있는 거는 네. 우리 연휴 28일 날 NBER에서 GDP와 GDI 수치를 다 수정합니다. 전미경제협회에서 GDP, GDI 수치가 다 과거 수정이 돼요? 5년치를 다 바꿔요. 과거 5년치를 다 네. 바꾼다. 네, 다 바꿔요. 요때 아마 GDP 숫자가 적게는 0.4에서 많게는 0.8 정도 떨어질 겁니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GDI가 지금 되게 안 좋다 그랬죠. 네네네. GDP만 높다 그랬죠. 보통 GDI 쪽으로 수정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8일에 이게 약간 변수가 있고 이거 주목하셔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네. 유가. 유가가 유가는 저는 원유가 타이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테마는 타이트하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우디가 아람코 상장 전까지는 무조건 유가를 부양시킬. 뭐 사우디가 100불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있어요. 아람코 상장이 언젠데요? 올해 말로 현재 추정되고 현재는? 있는데 할지 안 할지, 왜냐면 한번 실패한 석이 작년에 있어요. 올해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우디는 늘 상장 전에는 200만 배럴 정도 감산해요. 네. 끝나 상장하면 증산합니다. 음흠. 그래서 내년 초에 유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유가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네. 정리를 하면 금리와 환율의 앞으로 변수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셧다운 가능성이 네, 있다. 네. 그리고 GDP, GDI 수치가 수정될 거고요. 그 부분. 세 번째 유가에 유가. 대한 부분. 뭐 하나 더 하면 다음 달 초에 뭐 고용이겠죠. 근데 워낙 뭐 고용 있는 정도까지. 변수니까. 근데 다음 달 그 고용에서 실업률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실업률 수치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다. 실업률이 많이 오를 것 좀 같다.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0.3. 이번에도 좀 오를 것 같습니다. 10월. 야, 나는 우리 네네네네. 브릿지님 브릿지님 한 말씀 하셨나요? 네. 지금 그 네. MBL에서 그 5년치 GDP하고 GDI를 갖다가 수정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브릿지님 가끔 제가 하는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뭐라고 하셨을까요? 결국 지표 마사지 가능성이 이야기해요. 저래놓고 금리 인하 가려고 혹시 그건 아니고? 바이든 정부의 지표 마사지 뭐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옵니다. 고용 지표도 사실은 굉장히 마사지가 나온 거라는 음모론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 보면은 이게 그럴 듯해. 그럴 듯해요. 왜냐하면 지표 그 고용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지표를 보고는 있습니다. 고용 지표를. 그래서 일단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브릿지님. 브릿지님. 닉네임 브릿지님. 브릿지님. 상당히 인사이트를 갖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다음 1분 일답. 네. 10월 금통위 전망. 금통위는요. 네. 금리는 못 올려요. 단 환율이 변수입니다. 어, 환율이 만약에 빠르게 1,400원을 넘어가면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랑 똑같아. 1,400원? 혹시라도 뭐 연준이 뭐 지금 유가 폭락, 지금 유럽이 이번에 영국, 스위스 동결했잖아요. 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달러 강세예요. 응. 유로 폭락이고. 응. 그럼 원화라고. 용가리 통뼈 아닌데.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유로 약해지면 원화 갑자기 약해지죠. 정부에서 이게 막는 게 그냥 우리나라 요소면 정부가 어떻게 막겠는데 만약에 유럽에서도
달러가 강해지고 또 지금 결국 위안화가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요. 위안화가 혹시라도 약해져서 하면 한국이 뭐 그걸 아무리 막는다고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만약에 빠른 속도로 1,400원 간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으면 또 막 사람들이 난리치겠죠. 금리 차, 환율, 금리 올려라. 마침 가계부채도 늘었어. 금리 올리기가 딱 좋아요. 뭐 저는 올리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네. 이제 그 시청자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있는데 네.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지난 8월 금통 이후로 정부의 정책이 가계대출을 쪼이는 쪽으로 계속 나왔어요. 네. 지금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부작용이 PF예요. PF. 예. 안 그래도 예, 그 얘기 예. 이제 좀 쏙쏙 들리더라고요. PF가 있고 지금 뉴스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돌아가요. 자금이 안 돌아가. 예, 돈이 말랐어요? 돈이 안 돌아가요. 돈이 안 돌아. PF 쪽에서는 이게 롤오버 해야 되는데 롤오버 안 되죠. 부동산 갑자기 시행이나 이런 쪽은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뭐 부동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은 못하지만 꽤 있고. 작년 말에 레고랜드 1주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그때 금리가 폭등하면서 은행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만기가 왔단 말이에요. 아하. 그럼 이 만기가 나온 거를 재예치하기 위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CD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이게 가계부채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부동산 쪽이 영향을 받아요. 네. 받아요. 음흠. 그래서 저는 하느니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더 어려워질 테니까 안 된다고 보지만 변수는 환율이 될 수 있다. 네. 채팅창에 저희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종종 이제 함께 시청해 그래요? 주시는데 닉네임 동아님께서 예. 하하 그건 이 바닥 비밀인데 이러시면서 팀장님이 저는 그래서 자세히 말씀 못 해주셨다고. 자세히 말씀 못 드려요. 이거 좀 위험해. 그리고 한국은행이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요청이 들어갔는지 한국은행이 단기 자금을 좀 풀었어요. 문제는 시장이 너무 실망했어. 예상보다 덜 풀었어. 덜 풀어가지고. 풀었어.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3분 남았으니까 예. 저희 또 고정 질문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연휴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준 연휴. 연휴거든요. 우리 연휴 앞두고 좀 이렇게 큰 관점, 큰 그림에서 좀 길게 봤을 때 연말까지 좀 바라봤을 때 연말까지 저희가 투자 조금 전략, 예. 지금 연준이 저렇게 나왔고 네. 장기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지성 매수를 늘 외치는 하우스지 않습니까? 네. 하우스입니까? 아니면 팀장님이십니까? 무지성 매수에 대한 주제가. 하우스입니다. 네네네. 하우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지수성을 넣어서 지성을 좀 지성 가미해서 한 스푼. 네. 금리에 좀 민감한 주식은 좀 줄이시고요. 금리 오르면 취약해지는 쪽. 네.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성장주 제가 또 이제 얘기를 하기 힘들습니다. 성장주 쪽 조금 줄이시고요. 예를 들어 성장주? 미국이 기술주가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좀 힘들 수 있어요. 다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장주도 있지만 가치주도 있고 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쪽 가치주를 좋게 보고 있고 수출도 20일까지 실적이 마이너스 폭이 좀 줄었어요. 다행히. 그러면 좀 싸질 때 이 가치주 쪽은 우리나라 주식은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채권, 뭐 성장주, 뭐 미국 주식 쪽은 미국은 워낙 기술주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은 좀 약간 쉬어가자. 일단 10월 이후까지라도. 쉬어가자. 네, 쉬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민감한 주식 피해 주시고 예. 가치주 위주로. 기술적으로 올려줬겠다? 미국채 10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4.4를 넣으면 5% 초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홍준이요. 네. 그거는 우리 한번 짚고 갑시다. 네. 지난번에 왔을 때 네. 연준 연내 금리 인하합니다라고 강하게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빠른 상황. 저는 인정이 빠릅니다. 오. 이거 좀 뻘쭘해지는데. 제가 틀린 건 인정해야지. 제가 틀렸습니다. 거의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신속한 사과로. 제 직업 네. 직업 의식 중에 하나가 틀렸으면 빨리 인정하자. 아, 인정하고요. 다만 좋습니다. 근데 진짜 환율 아니 지금 1,400원도 본다는겨? 가능해요? 가능성은 낮게 보는데요. 낮게 뭐 보는데 20-30% 확률은 있습니다. 20-30% 확률. 연준이 계속 엇나갈 가능성. 제가 엇나갈 가능성. 런거 얘기했잖아요. 런거. 롱거. 잘못 광고하면 그 내가 볼 때 이게 합리적이라고 해도 물론 나중에 제 말이 맞더라도 중간에 한번 연준이 이렇게 크게 잘못했다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렇게 크게 잘못할 때 나를 좀 지킬 필요가 있죠. 그래요. 여기까지.
부분까지 듣고 마무리하면 저희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실에 좋은 자료 많았는데 다 네. 보지도 못했네. 그러니까요. 한 시간이 짧다. 너무 그러게요. 짧아요. 힘드네요. 지금 아, 그래요? 저희는 시간 너무 벌써 쏟아낸 것 된다고 같아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쏟아낸 것 같습니다. 너무 쏟아낸 것 알겠습니다. 같다. 금요일 밤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제 팀장님 보내드릴까요? 그래야겠죠. 알겠습니다. 1부 이 시간은요.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